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급여에 대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직 또는 일용직, 그리고 그 외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실 때는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인사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사급여 메뉴에서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 연말 탭이 있고 퇴직사업 기타, 사회보험, 종교인 소득, 기타 기초 데이터, 업무 흐름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근로 연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사급여를 하는 가장 많은 업무들 중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한 급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근로 연말에는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근로 연말 부분에 보시면 인사관리 탭에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하고 여기 있는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된 사원에 대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할 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면 급여 자료 입력을 쓰시는 것이고요. 자, 1년치 한꺼번에 넣어서 신고만 진행하겠다라고 할 때 일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괄 입력보다는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이 들어가는 것은 상용직, 그러니까 연봉이나 또는 월급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 입력을 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진행을 하는데,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용직과 일용직은 구분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상용직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상용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용직은 연봉 월급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연봉 월급이면 일단 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을 먼저 등록을 시켜주고, 자, 여기다가 사회보험도 가입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회보험 가입시키고, 자, 그리고 연봉 월급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다음에 급여 자료를 계약서대로 놓고 급여가 계산이 되면 이제 회계전표 처리도 해주고 은행에다가 이체도 하는 내역을 보내주고, 그래서 급여에 대한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까지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월 급여 지급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매월 보고를 해주고요. 보고하고 징수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신고한 다음에 원천징수 전자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고 나면 여기서 납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세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소득세, 지방세도 띄었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를 통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전자신고가 되는데요. 전자신고를 여기서는 위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는 국세라서 여기는 홈택스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천세 신고 납부했고, 그럼 매월 이렇게 신고를 했다가 이제 1년이 되면 1년에 대한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1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걸 다 합쳐서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연말정산을 하고 난 자료를 가지고, 자, 자료를 가지고 여기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가야 되고요.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한 거는
지급명세서로서 제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전자신고 진행하시고, 자, 그러면 상용직에 대한 1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일용직은 조금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자, 일용직에 해당되는 사원을 입사를 시켜서 일을 시키면 1급이나 시급으로 일을 시키면 일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 그 일당 지급하는 금액을 한 달치 모아서 일괄로 하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지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노임대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부분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용직에 대한 신고가, 자,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일용직 그달 했던 내역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여기서 소득세 부분과 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서 역시 전자신고를 통해서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세금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모아서 일용직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 해가지고 지급명세서를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각각 또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마감해가지고 여기도 일용직에 대한 전자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천세 신고하고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한 것으로 일용직에 대한 업무 처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이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한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퇴직소득, 사업소득 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업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도 줘야 되죠.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 곳이 퇴직금 산정, 여기를 산정된 내역을 반영하는 곳이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고요.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근로자한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퇴직소득에 대한 내역은 정리가 되실 텐데, 여기 보면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는 결산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전 직원이 퇴사했다라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해 봐서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회사가 실제로 물건을 사서 외상대금처럼 부채는 아니지만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의무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외부인들, 우리 회사 직원 말고 외부인들이 와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이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 회사에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켰다. 자, 그러면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상대방이 사업소득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득자로 등록을 해주시고 우리는 강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권리금이라든가 또는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우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자, 우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 소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은 배당금 지급할 때 배당 소득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원천 징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19년도에 새로 생긴 메뉴가 이 간이 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로 화면 위에 조회가 되어 있으면, 위에 작업연도가 2018년도로 되어 있으시면, 예, 그러면 간이지급 명세서는 조회되지 않고요. 2019년도로 되어 있을 때 간이지급 명세서가 조회가 됩니다. 자,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인데, 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이 지급 명세서가 지급 명세서 제출이 다음 해 원천 징수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1년간에 대한 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다음 연도 3월달까지 가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근로장려금 지급 등의 이유들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에 해당되는 내역을 7월 10일까지 신고를 해라 라고 해서 7월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를 반기가 되겠죠. 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10,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다음 연도 1월달에 연말정산 하시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메뉴가 올해 새로 생긴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 사업, 기타 쪽에 원천 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보험은 실제로는 원천 징수와 성격이 좀 달라서, 원천 징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사회보험은 4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4대 보험 그러면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금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저희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실업급여라든가 또는 직업 능력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 보험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각각 쉐어해서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이 업종을 하면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로자는 지금 납부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가 100%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사회보험을 지금 별도의 메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자, 우선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사회보험을 운영하려면 사업장 등록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에 이제 최초로 가입할 때는 가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제출해서 가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자격 취득 신고서, 퇴사하면 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전에는 팩스로 다 발송을 했었거든요. 자, 팩스보단 지금은 시스템 안에서 공단에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취득 상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주소 변경이라든가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서. 자, 그리고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입사 시점에 계약 금액을 가지고 취득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에 대한 급여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총액 신고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고용산재는 고용산재에 해당되는 보수 총액 신고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또 공단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징수를 하다가 분이 중간에 금액이 변경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월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일자리 안정자금 들어갈 때 같이 첨부를 하니까 표준 근로계약서, 일용직인 경우에 일용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사회보험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또는 퇴직사원 이런 경우에 또 중간에 금액이 변동이 있거나 급여가 인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 또 사업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 대한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이 주로 사회보험 메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외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요.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인 경우에는 종교인에 대해 사원 먼저 등록해 주시고 월별로 기타 소득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보고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 연말에 보시면 인사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인사관리에 보시면 사원을 등록하고 나면 여기에 사원 등록 후에 인사관리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인사 총무 양식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사원에 대해서 주로 재직증명서라든가 경력증명서라든가 또는 인사기록 카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정보가 여기 인사관리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관리 등록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사원 외에, 사원에 대한 정보 외에, 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정보 또는 학력, 경력, 병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험, 교육, 출장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역을 기재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자, 사진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사진도 여기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사진을 등록하고 그 외에 인적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기록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사관리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사원 등록과 인사관리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 총무 양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만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직증명서, 예, 또는 여기에서 뭐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력증명서, 이렇게 해서 우측에 직급 부서 또는 주소, 용도, 제출처 이러한 정보를 넣어주신 다음에 인쇄하시면 되겠고요. 문서번호 기재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총무 양식 부분에 저희가 기준 정보들이, 예,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같은 사람이지만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력증명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신입인 경우에 고용계약서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 고용계약서도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와 같은 계약서 등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표준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예, 좀 더 쉽게, 예, 작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사 총무 양식을 살펴봤고요. 예, 만약에 사원을 등록하시면서 사원을 등록할 때 우측에 관리 사항에다가, 예, 여기에 부서라든가 직급, 예, 이러한 내용이 더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인 관리 목적으로는, 예, 인사관리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기준력인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이 인사관리에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업무를 할 때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도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이때는 자, 근로소득인 경우에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인 경우에 일용직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도 이행 상황신고서로 넘어가고, 퇴직소득에서 나오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 사업소득 자료,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정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자료, 그리고 이자나 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자료가 입력된 정보를 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자, 받고 나서 여기를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예, 전자신고를 통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홈택스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소득세 납부서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 예, 저는 홈택스를 더 추천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를,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자, 왜냐면 시스템은 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각각의 가상의 계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납부서는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하고 홈택스까지 가서 전자신고를 끝내고 나면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는 납부서는 가상계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납부서 안에 가상계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통해서 언제든지 밤늦게라도 납부를 하실 수가 있죠. 위택스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신고를 하고 나면 위택스에서 가상계좌를 포함한, 예, 그런 납부서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예, 저희가 신고를 하고 납부서는 가상계좌가 있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그래서 납부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는 뭐 납부를 전자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굳이 꼭 납부서가 없어도, 예,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서, 예,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쪽에 보시면 연말정산할 때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정보, 사원에서 인적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 자료를 통해서, 예, 과세, 비과세 정보를 받습니다. 과세, 비과세, 급여 정보를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 것인데, 자, 지금은, 예,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넣으면, 예,
기본적인 인적 정보 외에 과세비과세 정보 외에 연말정산 1년 동안 총 납부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정보를 간소화를 통해서 받고 자 간소화 자료를 PDF로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바로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연말정산 클로즈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쉽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진행한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전자신고 하실 수가 있겠죠. 전자신고하고 난 다음에 제출 자료들이 다 홈택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집계표 현황들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에 대한 사원을 등록하고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을 해서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해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자신고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일용직 역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여기도 홈택스에 세금은 전자신고 들어가고 일용직 근무한 현황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전자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일용직은 각각 두 개로 구분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나 사업 기타 소득 이러한 부분은 먼저 대상 사원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소득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서 지급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전자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급여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